자, 오늘은 작년에만 경매 10만 건 영끌폭탄 시작도 안 했다. 네, 지금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고요. 이미 경매가 숫자가 10만 건이라고 하고 2014년 이후에 9년 만에 10만 건을 넘겼다라는 게 이제 기사 타이틀이어가지고 저도 이걸 보고 10만 건 뭔가 많긴 많은데 그리고 9년 만에 넘겼다고 하니까 무슨 문제인 것 같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게 이겁니다. 경매를 통해 파악하는 아파트 사이클 을 준비를 했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현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게 무엇인지를 딱 정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경매 이게 또 처음이어서. 이미 경매 10만 건 무슨 일이냐, 기사 타이틀 한번 보면요,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는 집이 작년에 10만 건을 넘겼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라고 봤을 때 61%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23년이 61%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그 수치는 9년 만에 최대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임의 경매라는 얘기인데, 네. 임의 경매라는 말이 있고 강제 경매라는 말이 있어요. 임의 경매는 약속한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것. 말이 어려운데, 네. 우리가 뭔가 돈을 이렇게 빌렸어요. 제가 코크님한테 뭐 100만 원을 빌리면서 코크님이 저를 뭐 그냥 빌려주실 분은 아니잖아요. 얼굴 믿고. 얼굴 믿고. 만약에 얼굴이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담보를 요구할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내가 널 뭘 믿고 빌려줘? 흔히 얘기하는 보증물. 그거를 뭐 아파트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빌렸고 한 달에 뭐 이자를 5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제가 못 갚는 거예요. 못 갚았을 때 이제 코크님이 다른 절차 없이, 다른 절차라는 건 뭐 재판이나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제가 맡겼던 그 담보물,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경매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임의 경매고, 근데 강제 경매는 그냥 빌려준 거, 담보물이 없어요. 일단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냥 신용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신용이든 뭐건 담보물을 잡고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돈을 못 갚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 재산 중에 뭐가 있어? 그거 빨리 갖고 와. 그때서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약속한 게 없잖아요, 담보물. 네네네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일단 허가를 받습니다. 코크님은 이제 법원한테 가서 새우보이가 돈을 안 갚습니다. 돈을 갚을 수 있게 새우보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걸어주세요. 제가 권리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법원이 그래, 너 그 권리를 가져가 라고 하면, 그 재판에 이기면 그 다음에 이제 코크님이 그 권리를 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재산 중에 뭐 아파트 하나를 강제경매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제 돈을 가져가시는 그런 거고, 그래서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임의경매로 담보물을 잡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랑 뭐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세입자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재판 걸고 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럼 그 집주인의 재산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팔아서 나한테 주세요. 그게 대부분 이제 자기가 빌려준 집이 되겠죠. 그렇죠. 집을 강제경매로 넘겨가지고 팔리면 이제 대금으로 해서 보증금을 받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기사를 보시면 이 낙찰률이랑 낙찰가율이라는 두 개 단어가 또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근데 같은 줄 알았어요.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금 다른데, 이 낙찰률이라는 건 이 경매 물건 대비, 뭐 경매 물건이 뭐 10개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중에 5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낙찰률이 50%가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인 거고,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할 때 자, 이게 얼마입니다 라는 걸 감정을 하거든요. 감정을 받은 거, 그 금액 대비 실제 낙찰된 거의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뭐 10만 원이다 라고 하고 낙찰가가 8만 원이다 라고 하면 낙찰가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시장이 활발할수록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고, 경매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경매를 받아야 되니까 돈을 더 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 그 낙찰가율이 보통 100%가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낙찰률보다는 낙찰가율이 좀 경매 시장 상황을 보는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 10건 중에서 실제 낙찰이 5건이면 낙찰률이 50%고, 그리고 감정가가 만약 5억인 아파트가 실제 낙찰이 4억이 되면 낙찰가율이 80%. 이렇게 한 4개 정도 일단 그 기사에 나오는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기사를 보면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이 허덕이다, 임의경매로 내몰리고 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이 얼어붙어서 주택 처분이 어려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끌을 잔뜩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 이자를 못 갚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아파트 시장이 원래 뭐 5억 하던 게 지금 4억이면은 이 주택 처분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얼어붙어서 4억에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도 않아. 거래 자체도 안 예, 되니까. 거래 자체도 안 되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경우도 많다. 예, 저축은행의 캐피탈 같이 우리 영끌할 때는 맞아요. 상황이 안 좋은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 많이 빌리다 보니까 이 주담대 갈아타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너무 그 2금융권까지 다 받아버린 거니까 혜택을. 작년에 여기 써있죠.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이 경매에 넘기는 거예요. 은행이 내가 더 이상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차주, 대출을 빌리신 분의 아파트를 내가 경매로 넘기겠다라고 그 신청한 건수가 이제 10만 건이 넘었다는 거고, 그게 22년 대비해서 61%가 늘었다라는 거고, 그게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있어요. 우리 전세 사기가 피해가 꽤 심각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라는 거고, 수원이 되게 심각했는데 그때 오피스텔을 800채를 해가지고 막 몇백억을 그렇죠. 이렇게 또 보증금을 가져갔었잖아요. 그때 이 건수가 181%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9년 만에 10만 건을 넘었고, 그 중에 4만 건이 우리가 보통 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임의경매 폭등 원인이 원리금을 못 갚은 영끌족,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플러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때문에 임의경매가 아주 폭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한마디로 이 경매 넘겨주세요 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그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그 건수, 전체 전국 건수랑 서울 건수를 같이 갖고 왔어요. 기사에 인용된 건은 2014년 이후에 최대 건이 이제 10만 건이 된다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 2010년 이후로부터 2012년, 13년 수도권 하락장 때 전국이랑 서울이 같이 이렇게 가장 숫자가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상승장 때 전체적으로 숫자가 낮아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평균이 10만 건이 넘어가요. 평균 자체가. 평균이. 그러니까 이번이 2014년 이후에 최대로 넘은 건 맞아요. 2023년에 10만 5천 건이니까. 하지만 전체 평균 대비해서는 아직도 임의경매가 많은 수준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경매 시장으로 봤을 땐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오면서 임의경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9년 만에 늘었다고 해가지고 위기의 한가운데 있기보다는 이게 점차적으로 안 좋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도로 이해했으면 될 것 같고, 이 경매 건수가 부동산 경기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경기가 좋을 때는 경매 건수가 낮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매 건수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매라는 게 안 좋을 때, 내가 원리금을 못 갚을 때 대부분 경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경매가 확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채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악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찰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은 전국, 아까 제가 가져온 임의경매 신청 건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낙찰 가율이에요. 이때가 수도권 하락장이에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 보시면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상당히 높고 낙찰 가율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높다 보니까, 신청이 높다는 건 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누구라도 경매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높게 비싸게 사고 싶은 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 낙찰가율도 상당히 낮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수치가 한 80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승장 때 확실히 올라가죠. 신청 건수는 내려가고 낙찰가율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두 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게 두 개가 만났다는 거는 다시금 이제 수도권이 하락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적어도 이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이 경매 시장도 그 중에 지표의 하나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2023년이 수치로 봐도 본격적인 하락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막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낙찰가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빨간색 표기해드린 게 2022년이랑 23년이에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89.5%인 거죠. 감정가가 100이면 실제 낙찰은 89에 낙찰됐다는 거고,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78.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빠진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어느 수치냐라고 봤을 때 2012년이랑 2013년에 77%랑 80%예요.
그러니까 2012년이나 13년에 굉장히 저희가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안 좋았을 때랑 비교해도 올해의 낙찰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가격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니 그때는 뭐 사실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아마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이었을 거고, 절대가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지금은 뭐 아직 여전히 지금 11억,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율의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에 89였고요. 21년에는 103%였어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지난 장에 보시면 2010년에 81이었고 2011년에 84였어요. 2012년에 77이었잖아요. 이때는 차이가 10이 채 안 되는데 지금은 21년에 10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가 대비해서 돈을 더 주고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랬던 게 21년인데 22년에는 그게 갑자기 14 이상이 빠지죠. 작년에 또 11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25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그러네요. 시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낙찰가율, 즉 가격이죠. 하락장일 때는 좀 낮고 상승장일 때는 높다라는 거를 이 지표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23년은 12년보다는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되게 주택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두려워하시고 맞아요. 걱정하시는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경매 시장의 지표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경매 신청 건수나 낙찰가율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상황을 좀 조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아파트 사이클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경매 시장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 아파트 가격이 이제 피크예요. 21년인 거죠. 그때는 이제 긍정론이 맞게 최대입니다. 이제 우주를 뚫고 이제 아파트가 금세 뭐 30억, 40억, 50억 될 것처럼 그럴 줄 알았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조정이 돼요. 이 원인은 되게 다양했죠. 그동안 원인들은 199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뭐 200만 원 공급이 있었고, 97년에는 IMF가 있었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있었고, 이번에는 금리 쇼크라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가격이 조정됐다. 그렇죠.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원인은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죠. 결국 결론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비쌌던 게 거품이 빠지면서 싸졌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오늘 배운 것처럼 임의경매가 증가를 합니다.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영끌하신 분들은 어느 시대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못 갚기 때문에 임의경매가 증가를 하고 경매 낙찰률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미분양이 또 증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도 안 사니까요. 그게 또 사이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새로 만드는 게 안 팔리는 거잖아요. 안 짓죠,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안 짓죠. 지금처럼 이제 PF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건설사들이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시장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사요. 안 사. 새로 짓지도 않고 뭐 사지도 않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바닥으로 이제 수준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 대부분 이제 비관론이 최대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는 바닥이 이렇게 계속 다져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제 내 급여가 올라오거나 혹은 생애 주기에 따른 그 수요가 다시 계속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조금씩 아파트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금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여기 사이클 전세를 뺐지만 전세금이 오르면서 전세랑 매매의 차이가 적으니까 아니 이 돈 줄 바에는 맞아요. 그냥 아파트를 좀만 보태면 사겠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기축 아파트를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미분양이 감소를 하고, 왜냐면 새 거부터 그렇죠, 사람들이 맞아요. 원하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기축 아파트가 소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아파트 다시 상승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승을 뭐 하겠어, 뭐 아니 뭐 인구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파트의 전체 사이클이라는 걸 설명을 좀 해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시기적으로 뭐 이게 빨리 온다, 늦게 온다,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흐름 자체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거대로 임의경매 신청이 감소를 하겠죠. 경매도 감소하고 낙찰가율도 올라갑니다. 아까 보셨죠? 그 가격이랑 낙찰가율이 반비례 한다는 걸. 그 다음에 또 낙찰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그 기축 아파트도 분위기가 좋고 신주도 다 팔렸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 또 건설사가 분양을 또 막 합니다. 이제 돈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또 아파트 가격이 더 피크가 됩니다. 또 그러면 또 경쟁론이 또 최대가 됐다가 조정이 되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체 아파트 사이클이고요. 표기해 드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어딘가입니다. PF도 문제가 되고
하고 경매 수치도 좋지 않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사람들의 비관론도 되게 크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아파트 사이클의 하단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알아야 될 게 뭐고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 아마 오늘 설명해드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대중한테 빠르게 동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대중들의 논리에 잘 설득되니까. 왜 우리가 흔하게 말해서 대중과 반대로 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되게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좋은 투자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신념, 경험,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리고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가격이 저는 충분히 하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가격이라는 게 네이버 가격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장 가격은 또 다르니까요. 현장에서 또 가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상황에 고를 수 있는 단지가 있고 내가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을 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실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면 전세를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 지금 현재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3개월 텀으로 해가지고 전 지역의 시세를 파악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매가들은 다 내려갔고요. 전 지역이 다 내려갔고 그리고 전세는 전 지역이 다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지방을 광역시랑 중소도시를 다 봤는데 매매가는 회복 어렵고 좀 오히려 빠진 데가 더 많고요. 하지만 전세는 전체적으로 지방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불안하시다고 하면 전세 추이를 보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매매를 사지 라고 하실 그 타이밍 때는 매수를 적극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하락장이 시작된 지 벌써 3년 차더라고요. 벌써. 이번 최근의 상승장은 안 그랬지만 그 이전 전전에는 보통 상승이나 하락이 5년을 넘기질 않았어요. 하락도 2년, 3년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3년 차는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장이 접어들었고, 그 기간도 이제 충분히 차고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최근에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좀 막연하게 더 떨어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회를 잡을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주변에 소음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기가. 주변의 소음보다는 그 가격 그 자체와 상황에 좀, 내 상황이죠. 내 상황에 좀 고려를 하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장기간 거주할 집이고 그리고 또 정부가 도와주잖아요. 스트레스 DSR이라고. 그렇게 강화된 대출 규제도 내가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필요할 때 사는 게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항상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 정부 편이냐 무슨 건설사 편이냐 맨날 왜 이렇게 사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그 아파트 투자를 좀 하고 내 집을 마련을 잘해가지고 월급쟁이로서는 거둘 수 없는 자산을 가진 상황이어서요. 제가 그렇게 된 것처럼 저는 똑같이 월급쟁이 분들의 내 집 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돕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 제 진심이 전달됐길 바랍니다.